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kim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목소리가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MBC 기자 그리고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했고요. 네, MBC에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상암 사옥이고요. 보도국에 대한 MBC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MBC 보도국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경찰을 향해서 이호찬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사안으로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MBC가 아니었다면 언론사 압수수색을 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대치 당시에 있었던 현장 상황을 직접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명백하게. 저희는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항의하기 부당한 위해서 공무집행인지 아직 판가름 난 거 없습니다. 이 정도 노조 사안을 위원장님한테 답변 드릴 사안이 이 아닙니다. 정도 사안을 갖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있습니까? 비켜주십시오.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이런 사안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사례가 있냐고 그걸 내가 여쭤보잖아요. 왜 위원장님한테 답을 해야 됩니까? 이 사안이 과연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됐습니다. MBC가 저는 영장 집행하도록 아니었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잉 수사를 하실 겁니까? 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경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데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MBC 임현주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미 이제 실시를 했고요. 임현주 기자의 집 내부 그리고 차량 압수수색에서는 업무용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작년 4월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됐던 개인 자료들의 유출이 이루어졌는데 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회 사무처 의원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MBC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가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그 앞을 막아서는 MBC 구성원들하고 1시간가량 경찰이 대치를 하는 상황이 있었고 오후 1시 30분쯤에 MBC 사측과 경찰이 함께 그 기자의 자리를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하 평론가님? 일단 뭐 방금 뭐 대치 상황의 어떤 음성 이런 거를 들었는데 경찰은 과연 언론사에 갔을 때 어떤 언론사가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고 그냥 길을 열어주는 뭐 그런 걸 기대하고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역대 뭐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었는데 언론사가 그냥 예를 들면 언론사 내부의 어떤 뭐 형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순순하게 뭐 이런 정치적인 맥락이 들어있는 그런 수사에 대해서 그냥 순순하게 압수수색 당한 적은 없거든요. 채널A 때 생각해보세요. 소위 검언 유착 의혹 때 채널A 기자들이 어떻게 경찰과 검찰을 막아섰는가. 다 스크럼 짜고 앉아가지고 아무도 진입하지 못하게 했어요. 채널A 본사에. 채널A뿐만이 아니고 뭐 언론사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언론사 내부에는 취재에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고 그리고 그 민감한 정보라는 거는 권력에 불편한 그런 정보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다는 명분으로 와서 예를 들면 그러한 민감한 정보들을 수사기관에 취득을 해서 뭐 별건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민감한 일인데 이렇게 아무 고려 없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찰이 안이하게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언론사도 성역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해갈 게 있으면 협의를 해서 이제 언론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면 자료를 주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마련인데 여러모로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압수수색을 한 장소가 임모 기자의 이제 자택 그리고 국회 사무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지금 수사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수사의 내용은 모르겠는데 결국은 MBC 기자하고 그다음에 아마도 국회의 어떤 민주당 뭐에 가까운 또는 민주당 소속의 어떤 정치권 인사 등등이 어떤 뭔가에 이제 뭐 이 뭐라고 할까요 공모를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의 어떤 개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이 한동훈 장관의 뭐 표현을 빌면 해코지하기 위해서 유출시켰다 이런 틀이 아닐까 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은 이 임모 기자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 자료를 취득한 다음에 실제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뭐 유포를 했다라고 지금 확증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취득한 자료를 취재의 차원에서 다른 이제 언론사하고 공유를 하는 과정에 이게 뭐 유출된 것인가 이걸 확인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디까지 수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의 이 어떤 좀 이 상황에서 이렇게 MBC에 뭐 쳐들어오듯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지난해 4월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인사청문 관련 자료들이 이제 임 모 기자한테 이제 전달된 정황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MBC 기자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사 기자에게 전달을 했고, 그 자료 중에 또 일부가 국민의힘 출신의 김민석 구의원한테 이제 흘러 들어갔고요. 그리고 김민석 구의원이 이 자료를 제공하려고 했던 서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민석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라고 나오는데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이 됐고 대체복무를 구의원으로 있으면서 대체복무를 본인의 피감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가요? 바로 옆 구였든가 하여튼간에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무소속으로 나가신 그 네, 김민석 그렇습니다. 의원 얘기하는 거죠. 강서구의 소위 청년 대체복무 중인 구의원.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 중에서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 뭐 혹은 부동산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개인정보죠. 그런 것들이 여러 유통 경로를 통해서 이제 퍼져 나갔던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오늘 직접 나서서 이제 수사와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개인정보를 유포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일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 등이 담겨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다른 국민들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 말이 정말 꼭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개인 한동훈의 복수가 아니라면 한동훈 장관께서 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연한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이거는 심지어 범죄 혐의에 관한 거거든요. 만연한 피의사실 공포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한동훈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될 게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광덕 의원에 대한 수사입니다. 주광덕 의원이 2019년에 조민씨 생활기록부를 국회에서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해서 이게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소고발이 됐어요. 왜냐하면 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위반입니다. 생활기록부를 깐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경찰에서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기각했어요. 왜 통신영장 안 받을까요? 주광덕 의원은 당시 공익제보자로부터 생활기록부를 받다고 했어요.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네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다 수사했는데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통화해서 누구한테 그 자료 받았는지, 조민 씨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인생 전체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것까지 다 공개를 해버렸는데, 근데 통신영장 신청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참고인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참고인 중지했습니다. 2020년에. 수사 더 이상 하지 않은 거예요. 수사가 끝난 건 아닙니다. 참고인 중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사해서 잡아낼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것이 드러나는 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일이다. 그냥 넘기면 안 된다.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주광덕 의원 참고인 중지된 사건 그거부터 수사하시고요. 통신영장 받아가지고 주광덕 의원이 누구로부터 그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받았는지 그거부터 수사하세요. 그렇게 해야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야기한 게 되지, 개인 한동훈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즉 어떤 특정한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적 권한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진짜로 보호하고 싶다면 주광덕 의원부터 참고인 중지된 거 수사하시라. 그렇지 않다면 누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겠냐. 일단 언론노조 MBC 본부 측에서 이번 사건을 이제 과잉 수사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건,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제 임모 기자를 통해서 유출이 이루어진 지가 뭐 이미 1년이 더 지난 시점이라는 점을 하나 꼽고 있고요. 그리고 기자 업무의 특성상 모든 업무가 개인 노트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굳이 MBC 본사의 보도국을 압수수색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뉴스룸 내에 애초에
특정 개인의 공간이 없이 이제 다른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특정해가지고 굳이 보도국을 압수수색해야 될 게 이유가 되겠느냐라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MBC 본부 측에서는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바이든 날리면 파문을 보도했었던 그 기자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이제 보복 수사인 것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바이든 날리면 뭐 뿐만이 아니라 이 임모 기자가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개인 휴대폰이랑 업무 노트북 이런 거는 압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MBC를 추가로 이제 MBC 보도국을 압수했어야 되는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 임모 기자라는 분은 그 뭐 바이든 날리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검찰의 내부의 문제라든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과거의 뭐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여러 이제 보도 프로그램 등에서 이제 강하게 좀 비판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바 있는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뭐 꼭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적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 맥락에 대한 어떤 MBC 손봐주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그러한 의혹을 사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의혹을 사고 싶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겁주는 게 목적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사의 엄정성, 엄밀성보다 이게 작년 4월 달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4월 그리고 9월 달에 바이든 날리면이 있었고 사실은 그 이전에 뭐 라임 사태 등에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등의 취재와 보도를 했던 분이세요. 그 임모 기자라는 분이.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개인정보 악용 그냥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고인 중지된 주광덕 의원, 조민 씨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 꼭 한동훈 장관의 말씀대로 그냥 넘기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MBC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면직 재가를 했습니다. 면직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면직안을 제청을 대통령에게 했고 조금 전에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 면직안을 재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효력은 즉시 이제 발동이 되는데 당장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면직 통보를 받게 되면 곧바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처분 취소 청구를 낼 거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다. 행정소송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원래 임기가 7월 말까지인데요. 이 원래 임기 만료 이후에도 법적인 공방이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MBC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를 다뤄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한상혁 위원장 면직안까지 겹치면서 결국 방송 쪽에 대한 정부 여당의 압박이 수위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잘 이제 납득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공무원법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에 대해서 그 직무를 이제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면직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 제대로 이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외하고는 면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이제 해당하기 때문에 면직할 수 있다 이 논리인데 첫째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공무원이 뭐 누구를 때렸든지 아니면 뭐 횡령을 했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인데 이거는 이제 단지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둘째로 이제 방통위원장의 이제 직무와 관련돼서는 TV조선 재승인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이 점수를 조작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것을 이제 알면서도 조작하도록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조작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확인된 바 없는 것 같아요. 공소장에도 제대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공소장에 써 있는 것이 보도가 된 게 한상혁 위원장이 욕 좀 먹겠네, 미치겠네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그 이 점수를 조작했다라는 게 되겠습니까? 조작을 지시했다거나 묵인했다는 게 되겠습니까? 그때 분위기를 떠올려 보시면은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이 탄핵 뭐 이후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뭐 이러면서 보수적인 성향의 어떤 언론이라든가 특히 종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굉장히 컸었어요.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재승인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어떤 그러한 이제 이 어떤 뭐랄까 소외랄까 이런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입 밖으로 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묵인이 되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소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면직 결정을 했다. 그것도 임기가 2달밖에 남지 않은 논란의 어떤 면직 결정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방통위를 일종의 이제 분쟁 지역화하고 여기 예정된 사람을 들여보내려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방식으로 얘기하면은 방송 장악이나 뭐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아마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바람직하겠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 이 자리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면직의 법적 근거가 뭔지 참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법 제6조 5항은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 청문회를 거친 정무직 공무원이고 국회에서 탄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문방위 국민의힘 그 박성준 간사 의원이 누구나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도대체 이 면직의 근거 법이 무엇인지를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과방이네요. 문방위가 아니고. 도대체 뭐지? 법적 근거가? 공무원법 얘기를 하는데요. 공무원법보다 방통위법은요. 특별법이라서 우선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적용하게 돼 있는 이 법률 조항을 빼고 어떻게 면직을 한다는 거죠? 전 여전히 의문입니다. 누군가 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길기 해상사열 이종섭 장관이 해상사열 한다고 했었는데 이건 없다. 근데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기상 악화로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내일 그 해상 사열이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일단 내일은 해상 기상이 나쁠 것으로 예보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약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열은 없고 일단 원래 이제 부산항에 정박했었던 일본 해상자위대의 문제 하마기리함 그리고 호주 해군의 안작함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에 부산항을 떠났습니다. 내일 아마 이제 공해상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 같은 약식 훈련만 진행하고 곧바로 귀국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논란의 그 자위대 우길기에 대한 이제 사열은 없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이런 와중에 여권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우길기와 화해하자라는 말까지 좀 등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가지고 북한 인공기와는 화해를 하면서 우길기는 끝까지 못 걸게 한다는 거는 좀 지나치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화해할 때가 됐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길기하고도 화해할 때가 됐다. 독일 철집자기를 세계가 용인하는 것처럼 일본 우길기도 세계가 용인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최근 몇 년간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일시적으로 그 이전에는 다 용인을 했고 오늘 언론에도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용인을 했더만요. 아, 뭐 조선보고도. 예, 그 입항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악용한 거지. 실제로 우길기를 심지어 중국 정부도 용인을 해요. 뭐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우길기에 대해서는 화해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자,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공기랑 언제 화해했지?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 개가 다 용인하고 있는지, 철십자기와 하켄크로이츠는 같은 것인지 따져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광고를 듣고 와서 한 줄씩 한 줄씩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12년 아베 재집권 이후 일본 우경화로부터 이 얘기를 짚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하나씩 따져보기로 합시다. 잠시만요. 신창식의 뉴스 하이킥, 임경빈 작가, 김민하 평론가,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길기와 화해. 일단 인공기와 화해.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제7조에는요. 고무찬양이라고 해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인공기 흔들면.
그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인공기아랑 화해를 하면 하태경 의원 비롯해서 국민의힘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나죠. 인공기아랑 화해를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일단 자위대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위대라는 건 어쨌든 일본 평화헌법에 따라서 자기들의 전수방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인데 그렇죠. 이전에 굳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일본 제국군의 상징을 표식을 그대로 뭐 쓴 것 자체가 이전과의 단절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그렇죠. 주변국들의 우려를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창설이 된 겁니다. 자위대가 해상자위대가.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게 너무 옛날 일이니까 뭐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가 사실상 이게 군기 같은 건데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일본이 굳이 얘기를 하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반성도 하고 또 한국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역사 문제 마무리 짓고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강제동원도 없었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그래 이제 와서 뭐 일본이 이 해군기를 바꾸는 것은 어렵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라도 좀 해보지. 그러니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모든 것에 대해서 양보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혼자 우길기랑 화해를 해야 됩니까? 아예 화해를 뭐 어떻게 혼자 합니까? 화해는 둘이 하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일방적인 화해 주장은 이제는 그만하고 따질 것은 따지되 정말 일본하고 협력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건 또 협력하고 그게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예. 자,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2 말하자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서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재표결 끝에 폐기됐네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 대상이었던 간호법 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다시 붙여졌는데 부결돼서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폐기가 됐습니다. 일단 여야 의원들은 오늘 이제 본회의 표결 전부터 찬반 토론에서 이제 간호법 둘러싸고 계속해서 공방을 벌였고요. 조금 전에 이제 여야 원내 지도부들의 이제 브리핑이 있었는데 기자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걸로도 어쨌든 민주당은 계속해서 좀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다시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쪽에서 윤재옥 그 원내대표가 직접 밝히기로는 대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나가겠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한다라는 정도의 이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평행선이 쉽게 해소가 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논리 중에 이번이 두 번째 그 거부권 행사잖아요. 앞으로 노란봉투법 뭐 이런 게 이제 줄을 서 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다. 왜 유도 당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은 유도하고 있으면 다 따라갑니까? 보수적인 논자들 중에서도 그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양곡관리법하고 간호법의 경우에는 그나마 여야가 협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옳고 그르고를 다 떠나서 서로 입장을 놓고 봤을 때 뭔가 간극을 좁힐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간호법이 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언제적부터 제기가 된 문제입니까? 가깝게는 지난 대선 때부터 그리고 더 가깝게는 지난 연말부터도 이거는 간호법 일방 처리하면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런 정치적 방법 하나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거부권을 유도하는데 우리가 뭐 이랬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앞으로 방송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거는 앞서 이 두 개 이 것보다 이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가 훨씬 더 어렵고 거의 공통분모가 제로인 법이들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앞으로 그럼 계속 이 법 만들면 없애고 이러겠다는 건데 그걸 어떤 유권자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참 의문이 큽니다. 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